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서프라이즈!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서프라이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 이슈를 데이터를 통해 점검하고 대안을 생각하는데요. 노래 선율이 너무 웅장해서 부담스럽네요. 레드카펫 깔려서 우리 신수연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신수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턱시도를 입고 나오세요. 음악이 굉장히 우아합니다. 네, 이 음악과 어울릴 만큼 우아한 코너인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비카인즈라는 그 플랫폼 소개해 주셨잖아요. 혹시 소개해 줄 만한 또 다른 거 있으세요? 이 데이터에 관심 갖는 분들에게. 네, 이제 저번 주에 소개했던 거는 언론지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 이번 주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뉴스레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이터카우가 직접 운영하는. 네네. 네, 어떤 겁니까? 데이터카우니까 그냥 카우레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네, 데이터와 사회 근처의 이야기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심한 주제인데 이 근처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처가 그러니까 중요하다. 데이터가 사회랑 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한 기사들도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서프라이즈에서 저희가 질문을 던지는 주제들 답이 잘 안 나오거나 혹은 때로는 되게 무겁거나 네. 그런 것보다는 약간 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주제들을 주로 소개를 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기사 5개 정도를 소개하는데 외국과 이제 국내 기사들을 간단히 요약하고 설명하는 형태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꼭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외국에서도 다루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이런 데이터로 이렇게 접근했네. 그러면은 한국에도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내용을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지 살펴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 카우레터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들이 사실 분야를 가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첫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되게 유명한 영국 언론이 있잖아요. 있죠. 네, 여기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지난주에 여기 소개된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탈리아 축구 얘기예요. 이탈리아 축구 얘기 핫하죠. 네. 핫한가요? 핫하죠, 이탈리아는. 그런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좀 얘기가 자주는 안 되고 있지만. 그렇죠. 작년에 이제 저희가 모두 겪고 있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일어났죠. 근데 유럽은 축구 시즌이 여름 늦게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초여름까지 보통 진행이 돼요. 한 6월 말에 시작해서 한 8월 초까지. 그런데 코로나가 작년에 처음에 이제 한국에 갑자기 막 확진자들 늘어나기 시작한 게 작년 2월 정도잖아요. 맞아요. 유럽도 사실 시기가 비슷했어요. 작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엄청 심각해졌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즌을 반은 관중이 있고 반은 관중이 없는 상태로 진행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에는 야구나 배구나 농구나 약간씩 관중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대형 공연도 풀기 시작한다 7월부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도 무관중을 되게 많이 했었죠. 맞아요.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관중이 있고 없고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운동선수의 성적에 혹은 이제 뛰는 기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이게 모든 선수한테 동일하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관중들이 이제 홈 경기가 있고 원정 경기가 있는데 관중들이 이제 선수를 볼 때 우호적인 선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홈팀 선수들한테는 응원을 할 거고 상대팀한테는 야유를 하는데 한국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이제 유럽 축구 리그는 엄청 심하죠, 그런 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종차별 문제가 등장을 해요. 요즘에 이탈리아 리그 얘기를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뛰었던 유일한 한국 축구 선수가 안정환 방송인이신데 지금
안정환 선수신데 네.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유명하신데 방송에 나와서 가끔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은 인종차별 많이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겪었다. 하시죠. 지금도 사실 여전해요. 그러니까 흑인 선수가 뛰면은 야유를 되게 많이 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축구랑 인종차별 이 두 개를 데이터로 읽어보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으면서도 묵직한 주제네요. 사실 인종차별 주제는 굉장히 무겁지만 또 축구라는 또 스포츠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했어요? 이게 축구 경기가 끝나면은 보통 평점이 나와요. 네. 언론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10점 만점으로 이제 이 선수가 이번에 잘 뛰었구나 아니면은 좀 부족했다. 뭐 골을 많이 넣었으면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뭐 한 평균에 한 5.5에서 6.5, 한 7.5 이 정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수를 매기는데 네. 500명 선수, 그러니까 500명 정도의 이탈리아 이제 세리에 A리그 선수들을 피부색으로 백인하고 백인이 아닌 선수들을 구분을 한 거예요. 아하.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관중이 있을 때 하고 관중이 없을 때 작년에 그 리그가 이제 관중이 있는 거 절반 없는 거 절반 반으로 갈라졌으니까 네. 전반기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백인과 비백인 선수들이 평점을 얼마나 받았냐 그다음에 후반기에 얼마나 받았냐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관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백인과 백인이 아닌 선수들의 기량의 차이를 비교한 거군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전반기에 관중이 많았을 때는 백인이 아닌 선수들 평점이 더 낮았어요. 아하. 관중이 그런데, 있었을 때는. 네. 그런데 후반기에 이제 무관중 평점을 비교해 보니까 이 선수들 평점이 올라가고 세상에. 네. 백인 선수들이 평점이 약간 내려가고 아주 큰 차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경향이 보인다. 그렇죠. 심지어 그런 그 결과가 영향을 나온 받을 거예요.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정말 인종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한 거네요. 굉장히 재밌네요. 이런 기사들을 데이터 카우에서 하는 카우레터에서 네, 여러분 맞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것도 그냥 카우레터 써요? 이것도 이제 저희 소프라이즈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소프라이즈 홈페이지 가서. 네, 뉴스레터 구독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거기서 구독해 주시면은 매주에 하나씩 기사 5개 정도가 메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대학 이야기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대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학령 인구 감소가 이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해에는 사망자 수가 총 출생아 수보다 많았다 그래요. 심각한 상황이죠, 정말. 네, 합계 출생률이 이제는 한 명이 안 되고 한 명이 안 된 지도 꽤 됐어요. 0.84명인데 앞으로 20년 동안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훨씬 많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사실 유지해 왔고 작년, 재작년에 약간 크게 감소를 했지만 앞으로 유지는 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2030년도에 대학교에 가는 학령 인구, 그러니까 18세에서 21세 사람들이 네. 181만 명이에요. 이게 2017년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70% 정도 수준인 거예요. 70% 수준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2017년에 비해서 2030년도에 네네. 학령 인구가. 그럼 이거 대학들 특히 지방대 전문대는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런 징후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지방이나 전문대를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할 때 정원 미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지방 국립대들 이런 데서도 위기감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갔었던 그렇죠. 또 국립대니까 학자금도 별로 안 들고 그런 학교들도 지금 위기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이제 전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91.4%인데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이에요. 아하. 그래서 어마어마하네.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문제를 가져왔어요. 실제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거냐, 신입생 충원율은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걸 예측해봐라.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또 이 문제가 분석이 된다 한들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해법을.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 우선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니까 대학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주체가 정부냐 아니면 대학들이 이건 알아서 해야 하냐, 이 시각의 차이도 존재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관리를 할 거냐, 그러니까 공공에서 이제 개입을 강하게 해서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은 대학이 자율에 맡길 거냐라는 시각인데
당연히 뭐 시장 논리에서는 대학 경쟁력 높이고 분야별로 이제 인재 적절히 공급하고 이러려면은 대학별로 정원 자율에 맡기는 게 제일 좋죠. 네. 근데 교육이나 의료 같이 공공성이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편이 낫다. 정부 개입 필요하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이니까. 네네. 그리고 대학이 꼭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진학하고 거기서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하는 것까지 결국 지역 발전하고도 엮여 있고 금방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삶에 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결정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맞네요. 그래서 일단은 얘기하기 전에 국내 대학들이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나 이걸 분석해보자. 네,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정말 저도 지방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지방대학에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졸업하고 일자리가 제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거기서 또 가정을 막 만들고 그러면 이 지방 불균형이 조금은 해소되는 게 아닐까. 물론 제가 남의 일이라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네, 맞아요. 전제를 하지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우리가 공공에서도 정부에서도 대학 평가를 하죠. 네, 교육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죠. 하고 저 예전에 신문사에서 하는 것도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공에서 되게 많은 지표들을 해요. 뭐 이제 네. 여기 연구성과를 얼마나 냈냐, 취업을 얼마나 했냐, 뭐 이런 지표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큰 게 충원율이에요. 실제로 정원 대비 몇 명이 입학했느냐를 보는 건데 네.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원을 줄이는 그런 학교들이 입학생하고 수요 공급을 잘 맞춘다. 그러면은 대응을 잘 한 것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혹은 장학금 혜택 같은 게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과도하게 정원이 있으니까 왜 근데 개선 안 해?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면 예산 지원도 줄어들고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공공에서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립대학이어도 교육이라는 공공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이게 꽤 무시 못할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학의 개혁이나 실질적인 변화를 정부가 주도하는 형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충원율도 지방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수도권 집중이 있어요. 분명히 네. 있고 그런데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2년제냐 4년제냐 2년제냐의 차이가 훨씬 더 크고 지방과 서울이냐가 아니라 네네.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권 일반대는 충원율이 사실 거의 정원만큼 꽈요. 99% 오는데 비수도권 일반대가 수도권보다는 약간 떨어지죠. 92%. 네. 그런데 수도권 전문대들은 86%, 비수도권 전문대들은 82%예요. 그러니까 일반대가 이제 서울이냐 지방이냐의 차이보다 서울에 있지만 일반대냐 전문대냐의 차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면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할 텐데 뭐 출산율이 이렇게 낮고 사람이 줄어드는 걸 뭐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어쨌든 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답변 주신 분이 입학생 추이를 크게 봤어요. 크게 4년제로 불리는 일반대학교하고 2년제로 불리는 전문대로 나눠서 봤는데 적어도 일반대학교 입학자 숫자가 지난 20년 동안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제일 적을 땐 30만 명, 제일 많을 때 37만 명이었는데 뭐 2011년부터 한 33만 4만 정도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2년제 전문대학은 되게 빠르게 줄어들어요. 당장 2000년대 초반에 30만 명 정도 입학했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18만 8천 명이에요. 그렇군요. 일반 대학이 정원을 유지하고 입학생을 계속 유지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전문대학 2년제 대학 쪽에서는 계속 입학이 빠져나간 거죠. 이미. 이 전문대학의 설립 의도가 사실은 일꾼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4년 동안 뭐 순수 학문이라든지 그것들을 연마하는 것보단 빨리 기술을 익혀서 사회에도 일꾼으로 나아가라인데 사실 2년제 전문대학 졸업생과 일반 대학 졸업생들의 연봉 차이가 초봉 차이가 일단 너무 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기피하겠죠. 2년제 그렇죠. 전문대학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네. 이 충원율에 있어서.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충원율에서 분모가 대학별 정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대학들이 정원을 지금보다는 좀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하고 이제 정원이 같다고 가정하고 지난 5년 그리고 인구 줄어드는 것 관련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면은 네. 향후 5년 동안 충원율이 70%까지 줄어들 걸로 보여요. 아까 그 학령 인구가 70%까지 줄어드는 게 203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학 정원 충원율은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충원율이 빠르게 감소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되게 암울한 얘기인데 서울을 제외한 전반적인 지역에서 충원율이 되게 빠르게 감소할 것 같다. 모든 학교가.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물론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근데 인구수가 준다고 경쟁률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서울 일반 대학교에 오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네. 학생 수가 준다고 말씀대로 수능 보는 사람들이 또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해 지지난해 네. 계속 재수생 비율이 올라갔어요. 계속 재수생 비율이 올라가고 더 좋은 학교를 혹은 그렇죠. 자기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가려는 경향이 많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 인구 그러니까 20세 이하 전체 인구의 딱 절반이 수도권에 살아요.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아요. 근데 그 비율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추이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할 거고 네. 입학생이 수도권에 집중되려고 하는 신호 어떤 쪽이든 지방 학교 쪽에서는 좋지 않은 신호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교육이 대학 진학 문제 때문인데 결국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 대학의 존립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다가왔어요. 결국 이 저출산 문제를 한국 사회가 앞으로 정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1차적으로는 대학 충원율 문제 그걸로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출생 문제고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일자리 편중하고도 묶여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봐달라. 그냥 이런 현상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저출생이라는 큰 흐름이 되게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네. 라는 걸 한번 봐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었던 문제였어요. 이거를 한 번 더 환기하고 내년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는데 좀 이것과 관련된 의제가 구체적으로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던진 질문이었어요. 네네.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사라진다는데 정말일까요? 여러 가지 데이터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실 건가요? 다음 주에 질문은 민원입니다. 민원. 네. PD님께서는 민원을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제가 또 그렇게 세상 불편한 거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민원 넣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민원을 되게 많은 민원을 넣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PD님이나 저도 사실 살면서 아니다 저는 하나 넣어봤어요. 뭐 넣어봤어요? 결국 주차인데. 네. 그렇죠. 이게 주정차 위반,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어디서 냄새 난다. 이렇게 되게 많은 다양한 사유의 민원들이 매일매일 전국의 공공기관에 들어오고 있어요. 네. 물론 국토부, 문화대청 이렇게 분야가 다른 중앙 공공기관들은 중앙 정부들은 이제 조금 다른 종류의 민원들을 받죠. 근데 지방 정부들, 그러니까 서울시, 여기 마포구, 서대문구 이런 데들은 쓰레기 치워주세요. 주차 치워주세요. 단속해주세요.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기관별로 이제 민원을 받는 창구가 약간씩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120 응답소로 넣을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국민신문고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낸 것도 쌓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했는지 답변을 어떻게 줬는지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돼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신문고나 시군구별 세월 전자민원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비공개 요청하신 민원은 공개가 안 되고 공개해도 괜찮다. 이거는 공익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신 민원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민원에는 어떻게 대응했구나. 어떤 민원은 해결됐고 어떤 민원은 해결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볼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요즘은 데이터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군요. 그렇죠.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네네. 데이터들이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잘 몰라서 그렇지 쌓여 있는 데는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어떤 질문 던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동네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제일 많이 넣었냐? 네. 어떤 민원을 제일 많이 넣냐? 네. 지난 5년 동안 분석해 보면은 계속 나오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는 뭐냐? 아, 그거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문제를 해결했나 안 했나도 봐야 돼요. 그거를 뭐 공약에 넣었냐? 맞아요.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기초의원들이 그러네요. 혹은 뭐 실제로 사업이 일어났냐? 예산은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민원에서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봐달라. 데이터를 통해서. 네. 이게 동네별로도 민원의 종류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민원을 보면 이 동네에 뭘 고쳐야 되고 뭐가 부족한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영화관 이야기도 하셨지만 네. 문화 접근권도 영화관이 몇 개가 존재하느냐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 재밌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 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소프라이즈 네 홈페이지에 네네. 찾아가셔서 여러분들도 답변을 좀 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다음 주 들고 오신 질문은 사람들은 무슨 문제로 민원을 가장 많이 넣는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많을까? 동네별로 다를까? 이 차별화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자, 오늘도 데이터로 이야기 풀어주신 데이터카우의 신수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